예, 오늘 서초동이 상당히 바빴죠. 아주 큰 재판 선고가 두 가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요. 2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15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차례차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첫 질문은 신동빈 회장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가능성이요? 네, 아무래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유일한 회장이 신동빈 회장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풀려났는데. 어쨌든 풀려났든지 아니면 뭐 기소를 안 했든지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강요형 뇌물이라는 점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점 때문에 그거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도 예, 같은 적용했던 논리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롯데 노조에서 그리고 한국노총 간부들이 탄원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유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탄원서 내는 게 본인 회사 직원들이 탄원서 내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노조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으나 이렇게 회사가 어렵다는 점을 간곡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가족들 경영비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사모제 이게 또 다시 적용됐다 이런 지적들을 또 하대요. 그 사모제를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사모제는 이제 경영 총수들 이런 예. 사람들에 대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예, 이게 하나의 공식이다. 특히 2심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 풀려난다. 어떤 뭐 좀 경영비리를 저질러도 뭐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유전 유죄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잠시 후에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받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권력자, 그러니까 구권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힘이 떨어진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냉혹하고 사법부가 네. 재벌, 즉 돈, 자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뭐 우호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글쎄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롯데가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 예. 삼성이 어렵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것이 또 조금 이렇게 먹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권력보다도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속성이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이런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권불심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돈은 뭐 무한한 끝까지 가는 돈이 거니까요. 더 센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 보면. 이분 관련해서는 그 무시적 청탁 부분, 그러니까 즉 뇌물죄의 유죄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처럼 똑같이 인정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강요에 한 것이다라고 이제 결국 논리를 그렇게 판결에 이제 근거를 이렇게 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3자 뇌물제공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고 K스포츠 재단에 준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명시적 청탁이든 묵시적 청탁이든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만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정될까 여부가 혹시 예.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묵시적이라는 말이 조금 사실은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했고 다만 이것이 강요형 뇌물 어쩔 수 없이 준 측면이 있다. 요 점을 이제 봐가지고 집행유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무시적 청탁이라는 게 우리 좀 변호사님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랑 비교를 해서 보면 그때도 이 논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지 뭐 본인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낸 건 아니었다. 근데 그거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뭐 강요 이게 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이거 이제 들어서요. 수동적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뇌물을 공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거고 예. 권력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묵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정법적으로야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사모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전혀 대가성을 바라지 않았겠느냐. 예. 아까 뭐 제3자 이제 뇌물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서 볼 때는 글쎄 국민 정서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도
유일하게 구속됐던 아니, 법정에서 이제 실형을 맞아요. 받았잖아요. 예. 신동빈 회장이. 근데 예. 아무튼 이번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물론 실형을 받긴 받은 겁니다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까 그런 점들이 인정된 것 같아요. 아까 강 변호사 그 말씀처럼 그 이제 뭐 탄원도 있었고 또 롯데라는 기업이 대단히 어렵고 이런 것들도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 공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겠죠. 어떤 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만약에 주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기업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작용하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예.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 봐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도 그랬고 신동빈 회장 때도 그렇고 1심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되는데 왜 1심은 이제 지법이잖아요. 지방법원이잖아요. 보통 2심이 이제 고등법원에서 보통 하고요. 그렇죠. 근데 왜 20만 가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삼호제처럼 이게 관행이 자꾸 되풀이되냐?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그 같은 재판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1심에서 이제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되든 1심에서 구속이 되면 이 고등법원쯤 가면 한참 살았어요. 네. 다시 말해서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이미 징역형을 살았단 말이죠. 구치소에 수감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있었다는 예, 얘기죠. 그걸 또 반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성을 했다. 네. 좀 그래도 잘못했다는 거 뉘우치고 있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뉘우치고 있다는 탄원서도 써내고 반성문도 써내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1심을 거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관계에 대해서 좀 더 조목조목 다투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불리한 것은 불리한 대로 또 이제 잘못을 빌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심 때는 만연히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다가 2심 때는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고등법원에서는 조금 더 그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형평성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신동빈 회장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 혐의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뭐 그 내부적인 혐의니까. 근데 그 내부적인 건 뭐 둘째치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결이 돼 있고 두루두루 이렇게 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 지금 두 가지잖아요. 경영 비리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회사 내부의 경영 비리. 그렇죠. 그 부분과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뇌물 공여 지금 그 그렇죠. 부분인데 예.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 같은 거.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 영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영향을 좋게 본인에게 좋게 이렇게 네. 갈 가능성은 전 개연성은 낮아 보여요. 이건 왜냐하면 별개로 봐야 된다. 일단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쪽 수동적으로 피해자 입장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런 동정이 감안돼서 집행유예로 나온 거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그것을 강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 연관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3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심과 2심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같은 죄를 똑같이 유죄를 하면서도 하나는 이제 법정 구속을 했었고 하나는 이제 집행유예 그러니까 석방을 시킨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안, 그러니까 1심과 2심 이렇게 상당히 좀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판결의 경우 3심에 가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은 어떻거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일반적으로는요.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형 판단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인데 무죄라고 했다든지 무죄인데 유죄라고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파기를 시켜가지고 다시 내려보내게 되죠. 예. 근데 그 법리가 다 틀리지 않다 1심, 2심이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집행유예를 했느냐 뭐 실형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손을 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 그렇게. 말씀은 지금 신동빈 회장 사건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사건도 물론 경영 비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뇌물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 번에 이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합해서.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건 뇌물로 볼 수 없다. 이건 피해자다 오히려. 예.
그렇게 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 예, 부분이. 그렇게 되면 파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유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집행유예를 했지만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유죄라고 판단하면 그걸 갖고 파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런 어떤 양형을 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유죄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원론적인 궁금증인데 그 사법부가 물론 그 판단을 뭐 국민들이 법감정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긴 한데 네. 이 재벌들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재벌들에게 좀 이렇게 좀 관대한 쪽으로 이렇게 착 판결이 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형평성이라든가 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도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것과 이런 재벌들에 적용되는 게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좀 뭔가 좀 그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글쎄 재판부도 뭐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신 건데 최종적으로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죠. 사실상 물론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예.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지금 재벌 관련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그렇죠. 얘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최순실 관련했던 거는 결국은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은 권력과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즉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K스포츠 재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미르재단으로 나타나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 재벌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는 법관은 아닙니다만 묵시적 청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었다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면세점 사업에 대한 게 전혀 배제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난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계속 일관되게 나왔던 예, 권리고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재벌들을 가둬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좀 보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한편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그런 것일수록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저렇게 해야지 그렇죠. 경제가 바로 쓰고 국가가 공정해지고 정의로워지고 평등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실정법적인 차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왕왕 국민들 정서에 어긋나는 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할까 하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요.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단 뇌물을 건네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 말인데요. 예. 어쨌든 저도 보면은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돈 없고 아주 가난하고 정말 빵 하나 훔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 비하면 확실히 이 경제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동정론도 있고 상황론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양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법원이 이제 판단한 건데 그렇다면 이 총수들은 말이죠. 신동빈 회장도 그렇고 그야말로 보답해야 됩니다. 나와서 아마 그런 뜻으로 집행유예를 해줬다면 말이죠.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늘 그랬죠 뭐. 예. 자, 이명박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한테 오늘 이거는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그다음에 82억 원 추징금. 1심 구형량이 20년 징역 20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1심 선고량은 15년. 이 정도면은 중형이라고 중형이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저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면 10년 이상인데 중형인데요. 이번에 그 검찰의 구형을 보면은 어쨌든 이 사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이건 일국의 국가 원수였고 예. 그리고 행정 수반이었잖아요. 예. 근데 행정 수반이 그 다스란 회사를 가지고 특히 정치 권력 가지고 다스를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5년 이 징역은 그 자체는 중형입니다만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그동안 횡령, 조세 포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금 혐의가 16개 중에서 다스 관련이 7개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으로 비춰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중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자체는 중형입니다만
워낙 이 지금 위반한 혐의라는 게 예, 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걸 뭐 그렇게 가볍다 뭐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건 뭐 당연히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글쎄요. 국민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은 지금 이게 참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 그 직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다 공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아주 가볍게 딱 정리한다면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갖다 사인에게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을 이제 위배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뭐 직권 남용해 가지고 자기 소송비를 뭐 대납받는다든지 예. 등등의 그다음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서 질타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 어떤 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정당성 이런 것도 문제였다는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권력을 썼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는 과정보다는 되고 나서 예. 이 국민주권을 위배해 가지고 사인에게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쓰게 했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데 어쨌든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같다. 네. 근데 오늘 재판부가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그런 물적 증거가 이렇게 눈에 띄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술에 의한 이런 어떤 판결이 2심에 가서나 이렇게 하면 혹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은 말이죠. 예.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봤지만 예. 이것이 하나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증명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엄격한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다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스모킹 건 과연 여기에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라든지 뭐 그 다스의 관계자들의 진술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제 문건들이라든가 내지는 법인카드를 썼다든가 뭐 등등보다도 오늘 판사 정계선 부장판사가 얘기한 걸 보면 관계자들의 진술을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인 게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예. 가능성은 많지만은 이 관계자의 진술을 꼭 그대로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냥 물적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거의. 글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근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는 지금 말씀하신 다스 문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삼성에서 그 미국의 다스 그 소송 대리한 대납한 그거 네. 부분이하고 그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한테 받은 뭐 이런 좀 뇌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횡령한 거 둘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번 그 15년 중형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것들도 다스 횡령만큼이나 좀 이렇게 중하게 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건데 역시 핵심은 다스의 그걸로 실소유주가 가야 된다. 누구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뇌물도 그렇고 횡령도 그렇고 뭐 이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좀 관계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실형 여부는 결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유죄를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뭐 공소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유죄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약간 흔들릴 수 있다면 이런 중형이 2심에 가서는 뭐 상당히 좀 그러니까 만약에 바뀔 수 있다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삼성 소송비 대납한 거라든지 그것도 다스 사실은 소송 그렇죠. 이것도 이제 관계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게 되는 예. 것이고 비자금 빼낸 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굉장히 그 형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받은 거 이런 건 별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게 이파선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예, 비망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가만히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쓴 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네. 그것이 물증이 되는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법률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2심 가서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기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스를 실소 유지로 보는 데에는 사실은 김재정 씨 처남, 이 처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본 겁니다. 예, 그 얘기 오늘 있더라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 네. 그것이 이제 이상은 씨랑 형님 말이죠. 그다음에 예. 김재정 씨 앞으로 돼 있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다시 또 다스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고 차명으로 말이죠. 그러고 또 나중에 그 돈을 갖다가 횡령 같은 것도 말이죠. 예. 빼가지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봤어요. 이것이 이제 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는데 그건 전체적인 정황상 그리고 진술상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렇다면 김재정 씨한테 들었느냐? 김재정 씨는 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모킹 건이 딱 있느냐?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김재정 씨 그 부분을 중하게 봤다. 그리고 김백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2심에서 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요하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 증거를 하더라도 정황 증거 사이에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고 아주 그 일관되면 정황 증거도 증명력을 가져서 유죄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강훈 변호사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강하게 물고 늘어질 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항소심에 가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 진행되는 네. 상황을 봐서는요. 아까 정서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저희 유추인데 다스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2심 가서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뭔가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으면 뭐 명확한 거죠. 사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공방이 별 필요도 그럼요. 없었을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기냐 아니냐 뭐 10년간에 걸쳤던 논란이 이제서야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나온 것뿐인데 글쎄요. 뭐 2심 저희가 2심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간 걸 수 있긴 합니다만 물적 증거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 건이 나왔던 건 아니었다는 점도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